자, 오늘도 역시 우리 박병창 부장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매일매일 하여튼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린 것 같은데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예, 나스닥이 4.4%면 거의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참 주가 오르는 거에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를 때 요즘 많이 오르네. 7% 오른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7.7 나왔을 때. 하루에? 나스닥 기억 안 나요? 그랬었나요? CPI 7.7 나오는 날 7.5인가 올랐잖아. 그러네. 7, 4 뭐 이렇게. 뭐 한 20%씩 오른 애도 그렇지. 하겠네요, 그러면. 그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자료 준비를 좀 하는데 제가 여기 방송 준비 이제 다 끝내놓고 나올 때쯤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하거든요. 네. 웃음소리가 제 방에까지 들리더라고요. 하하호 하면서 아, 그래요? 출근할 때. 그래서 참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이 주가에 뭔지. 많이 영향을 받고 또 미국 시장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4.4%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우는 2% 올라서 더 많이 올랐죠. 이건 어제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은 금리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고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의 회복이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파월 의장이 연설로 인해서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급등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다. 그런 표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부분보다는 낙폭과대 종목의 성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메타가 7.8%, 넷플릭스가 8%, 뭐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빠졌죠. 어제 7%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8%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오른복보다 아시아 쪽에 그쪽에서 이제 선물이나 ETF나 거래되잖아요. 아시아가 더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물론 뭐 우리 시장은 어제 이벤트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오르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장의 지금 차트 상황이 직전고 좀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는 좋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저도 뭐 잠깐 말씀 좀 드리면 공교롭게 눈을 딱 뜨니까 3시 20분이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3시 30분에 파월 연설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 해서 딱 봤더니 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3시 30분부터 그냥 수직 급등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상승했다는 부분이 굉장하고요. 마지막까지 올랐던 것은 상당 부분 쇼커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간에 빨간 글씨로 영어로 써왔는데요. I don't want to over tightening.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강한 긴축에 대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예전하고 좀 다른 용어들을 좀 쓴 거고요. 투부정사죠. 예,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폭이 죄송합니다. 물가를 둔화시키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시장의 상승의 기폭제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ADP 민간 고용이 12만 7천 개가 증가했는데요. 컨센이 20만 개였고요. 전월이 24만 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면서 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확실히 될 것 배드 같습니다. 이즈 구자. 네. 나쁜 게 좋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계속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또 나쁜 건 나쁜 걸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외계 환율에서 우리 원화가 1,30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장중에 한 1,310원 아래로 살짝 떨어졌었는데요. 이것이 어제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에 기폭제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11월 말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1.61% 상승해서 2,472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27% 많이 안 올랐죠. 왜 그랬냐면요. 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로 큰 폭으로 매수를 좀 했는데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보고서들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가 있지 않겠냐 걱정을 했었는데 장 막판에 5천억 정도 순 매수였다가
동시호가에 5천억 이상을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9,400억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대형주를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하는 이벤트성 상승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그래서 1.6%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뒤처지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외국인이 될 것 엄청 같습니다. 샀네요. 어제 하루에 1.14조, 어. 1조 1,400억을 샀습니다. 어제 하루만. 예, 어제 하루만. 근데 그게 월말이고 리밸런싱이 있고 이제 이벤트성이 있지만 그래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월말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가만히 보시면요,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도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빠지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뭐 금융투자가 매도한 것은 당연히 외국인들과 함께 거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위칭 거래니까 뭐 이건 뭐 차치하더라도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뭐 강한 매수는 좀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은 여전히 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는 뭐 어려울 거다라는 게 기조적입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서 안정화됐다고 하면 그 뒤를 이어서 기관들이 사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서 오히려 그때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후발로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11월에 수출업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PC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와 임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까 그 권 기자님이 그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요. 그 자발적 그리고 퇴직자들 있잖아요. 네. 자발적 비자발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전반적으로 소비가 탄탄하다고 미국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개인들의 주머니에 돈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자금의 이동 경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지금 고용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퇴직자들이 지금 생기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좀 주머니에 돈들이 좀 없어지고 있다. 조심들 하고 있다. 소비 둔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두 번째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3대 지수의 역사적 신고 지수 대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냐. 다우는 마이너스 6%입니다. 사실 마이너스 6%면 뭐 떨어진 겁니까 이게? 아, 이틀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같이 오르면. 여기서 진짜 뭐 호재 하나 나오면 신고지수예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체감은 역사적 최고점 대비해서 이렇다는 거죠. 예. 다우슨 산업지수가. 역사적 최고치가 작년 말이에요. 네. 올해 총각. 네, 작년 말에. 올해 네, 총각. 네. 자, 그리고 S&P는 여기서 S&P는 마이너스 14%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9%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많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경향으로 2023년에 갈 것이냐 아니면 수급의 변화가 생길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네. 11월 상승폭으로 보면 다우는 5.6%, S&P 500 5.3%, 나스닥이 4.3%거든요. 근데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 4.4% 올랐잖아요. 나스닥 11월 상승폭이 4.3%예요. 나스닥 계속 안 좋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냐?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계속 안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장주의 그 소위 스타일펀드들이 매도가 그쪽에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팬데믹 구간을 지나면서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성장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그 쏠림 현상의 대표적인 게 캐시우드의 아크케이 펀드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흐름으로 연말로 간다면 12월에 미국은 낙폭과대 종목의 쇼커버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장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나라 1월에 폭락했고 6월에 폭락했고 10월에 폭락했어요. 세 차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가 엘리엇 파동 1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9월에 12.8% 폭락을 했는데 10월에 6.4% 오르고 11월에 7.6%를 올랐어요. 왜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9월에 시가가 2,443포인트거든요. 근데 어제 종가가 2,472포인트예요. 이 얘기는 9월에 폭락한 음봉을 전부 감싸 안는 양봉으로
그 위로 올라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차트에서들이 보는 관점이고요. 물론 코스닥은 아직까지 부진합니다. 9월에 시가가 800포인트인데 아직 729포인트에 있어요. 그럼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비교하시면 여러분들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직전의 고점이 2,546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2,472포인트잖아요. 3% 정도 남아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는 20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다. 근데 2,350포인트였는데 그때는 그것을 돌파하는지 봐야 되고 돌파하고 나서는 다시 재하락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제가 차트가 아니고 말로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때 직전의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2,546포인트를 돌파한다는 의미는 추세 하락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적 분석에서는. 그래서 2,546포인트를 돌파하느냐가 이 다음에는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네. 그 단초를 마련한 것은 지난 1월의 급락과 6월의 급락 후의 반등하고 이번 반등은 완전히 달라요. 1월의 급락 후에는 급락 후 하단 부분에서 반등을 주다가 재차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 급락했을 때는 7월, 8월에 반등을 했지만 하락폭에 50포인트도 못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재하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급락한 것을 전부 다 만회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다르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적 분석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는 어떻든 간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지 않습니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다른 영향들이 있는 거고 그런 영향들이 환율의 영향, 금리의 영향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다시 2,408포인트를 내려가지 않고 2,50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은 시장 분위기는 그리고 투자 심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개연성이 이거 넘어서면은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 추세의 전환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추세의 전환, 추세의 볼수 전환.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 그식적으로 보면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다우존스 산업지수 있지 않습니까? 내내 경기 침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역사적 신고지수 대비 왜 자꾸 이걸 자꾸 보여드리냐면 역사적 신고지수 대비 6%뿐이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가지고 이거 경기 침체나 아니면 대세 하락이다 아니면 여기서 또 폭락할 거라고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6%뿐이 안 빠졌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동안에 올해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 너무 네. 1년 내내 한쪽으로 치우쳐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박병창 부장님의 이 말씀이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박병창 부장님의 매매 기술 혹은 매매 심리 이 책을 보시면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매 아닙니다. 뭐 여전히 뭐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그동안에 계속 경기 침체를 논했고 내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떨어져서 2차 저점을 이중 저점을 좀 찍는 게 아니냐라는 시황과는 여전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봤던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자체의 흐름 자체를 좀 순응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사실 제 그냥 바람은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어떻든 고생하면서 좀 버텼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개별 주가도 좀 올라와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 분위기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을 전담하는 전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서 아이폰 14 출하량이 약 20%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정재호 아이폰 공장의 11월 가동률이 20%뿐이 되지 않고 있고요. 12월에는 조금 좋아져서 3에서 40% 정도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는 부품주들로 우리나라 많거든요. 그래서 부품주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보고서가 아니고 미국의 월가의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건데요. 애플이 이 와중에 그 주문을 줄이지는 않았대요. 부품에 대한. 그래서
4분기에 곧바로 부품업체들이 실적이 감익되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보고서들의 내용이 좀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 있었던 맥북의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검토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베트남에서 시험 생산 중이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타임즈의 뉴스 발로 어제 뉴스가 있었던 거는 영국이 중국과 황금 시대는 끝났다. 이런 표현을 워딩을 썼어요. 수낙 총리, 신임 총리 있죠. 네. 중국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선언하고 하루 만에 지금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프랑스하고 중국이 합작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을 빼버리고 영국과 프랑스 합작으로 변경한다라는 발표를 썼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국과 영국의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에 들어섰다는 표현은 왜 이 표현이 나왔냐면요. 2015년도에 영국의 캐머런 총리와 시진핑이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 시대는 끝났다고 표현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겠죠. 영향이 있습니다. 네네네. 섹터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라는 어제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미국의 상원에서 중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29일 날 미시간주에 있었던 SK 실트론 반도체 소재 업체, 우리나라 업체들 그리고 TSMC를 방문하면서 어제 이거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KBS, SBS 이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예요. 바이든 대통령 밖에 비추면서 워딩이 뭐였냐면 더는 중국의 인줄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는 걱정도 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반도체 자립이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비한다라고 하면서 정부, 연구소,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이름이 베이징 오픈소스 칩 리서치 협회예요. 이런 이름으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해석을 하면 그렇고요. 정부 주도의 컨소시엄인데 여기에 그 내용을 가져오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거 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포커스온 한 건 뭐냐면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주도로 해서 테크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그동안에 중국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의 규제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변화가 생기면은 그러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관계가 굉장히 많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뉴스플로는 중요하게 나중에 또 추적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네. 애플페이 계속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 출시 마무리 단계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네. 이거는 정프로님 그때부터 보니까 관심 많으시던데 보니까요. 제가요? 예. 네. 보니까 지금 이제 예. 우리나라의 그 각 매장들마다 NFC 그 기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거리 무선 통신. 예, 그래서 이제 애플페이는 삼성페이랑 좀 이제 방식이 달라갖고 네. 그거를 갖고 있는 매장들이 전체 매장이 한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NFC를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좀 확대 보급을 하려면 각 매장들이 이제 그걸 좀 설치해야 되는 이슈가 좀 하나가 그거 만드는 회사 투자하면 되겠네.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카드사들도 이 오픈페이를 출범하면서 경쟁이 지금 치열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애플페이가 들어오고 현대카드와 같이 제휴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요. 근데 네. 이거는요, 사실은 이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이 오픈페이 시장 이거 애플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은 업계 1등이 어딘데요? 삼성페이, 삼성페이죠. 삼성페이겠죠. 예, 삼성페이죠. 카카오페이는. 아 카카오페이. 이거 근데 그거는 이제 핸드셋 만드는 데가 제일 유리한가? 아니 그게 이제 두 개를 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예, 그렇죠. 카카오페이는 네. 스마트폰 내에서 어떤 뭐
뭐라 그러지 QR 코드라든지 바코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냥 결제를 이렇게 하는 거고 삼성페이는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기계 갖다 기계가 대잖아요. 있으면 네. 그러니까 삼성페이는 그 결제 그 시스템이 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NFC로 하긴 뭔가 더 하는데 눌러야 되네. 아니 NFC로 하긴 해요. 뭐 편의점이 있는데 하긴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도 예, 그런데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삼성페이나 이런 이제 카드사들과 연계된 신용이나 이런 금융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네. 카카오페이는 자기 현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캐시카드처럼. 약간 다른데 네네네. 약간 다른데요. 한 번도 안 해봐.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요거 뭐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하겠습니다. 애플 대 테슬라와 메타의 경쟁 요건데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거는 제가 사실 돌아다니는 거는 그냥 캡처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그림을 자기가 올린 거예요. 자기가 올린 겁니다. 옆으로 직진하면은 페이의 30%, 오른쪽으로 가면은 go to war. 전쟁이요? 일론 머스크는 오른쪽으로 차가 지금 가고 있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냐면 애플의 연간 앱스토어 수수료가 매출이 20% 정도고 영업이익이 5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애플 매출의 5분의 1은 앱스토어 수수료고 전체 이익의 한 절반이 영업이익에서는 절반이 하여튼 애플 아니 이 엄청난 앱스토어.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메타는 애플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30%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애플이 앱에서 우리 트위터를 퇴출하려고 한다. 이건 제가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공적인 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애플은 트위터에 애플의 광고를 집행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냥 이 쉬운 문제가 이게 그날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산업에서. 네. 그리고 애플하고 테슬라는요. 애플카와 테슬라카의 향후 경쟁할 중대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수혜와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개인의 이미지가 중요해. 저게 저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주커버크가 얘기했으면은 저 정도 파장이 없을 거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전쟁 한번 해? 딱 그러니까 저 원래 똘끼가 좀 있지 그 아저씨가 한다면 하지 저 아저씨. 그러니까 애플도 좀 긴장하겠지.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산업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제 뭐 미국이 워낙 급등을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침에 있지만 어제 이벤트성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리 시장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수급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직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터닝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요 추세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교보증권 하면 이름이 진짜 좀 정감 있는 것 같아. 교보증권? 아니 저 대한교육보험의 약자가 맞습니다. 교육보험. 대한교육보험 그 보험금으로 공부했거든 대학교 1학년 때. 그렇습니까? 우리 누님이 그거 해줘가지고. 그 사적 뭐 이렇게 좀 특혜 이런 거 아니에요? 뭘? 누님이 이걸 해줬다는 게 뭐예요? 누님이 보험을 내 명의로 들어가지고 시갈 때 주고 간 거야. 그 돈으로 등록금 냈지. 누나들 참 좋아요. 누나들은 밥도 잘 사줘. 학비도 대줘. 교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일요일에 대전에 그 교보생명 빌딩으로 하죠. 그것도 빌려주셨지.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의 교보생명 빌딩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